오히려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니까 한번 꾸준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겠다. 저희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2024년 9월, 12월로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2분기를 지나면서는 아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는 5월 달부터 금리 인하한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왔어. 맞아요. 요게 조금은 쉬어가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급반등했다가 또 좀 쉬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요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한 건데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65%예요. 네. 6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확률이 89%예요. 조금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항상 이번 23년도 보면 너무 빨랐던 거 아니에요? 네, 좀 앞서갔다. 헤드워치가 좀. 네, 빨랐던 것 같은데 한동안에는 자 보세요. 이게 9월 FMC가 있었을 때는 이게 40%도 안 됐어요. 네. 그랬던 하이고 그리고 5월 달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됐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 30% 됐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이건 0이 됐고 그러네요. 이게 금리 인하 확률이 확 튀었는데 아마 당분간은 이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세게 들어오면 연준 위원들이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미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러면 조금 시장에서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Fear in Greed 인덱스가 여기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1차적인 안도 랠리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거 피어 익스트림 피어 나오면 보통 사면은 확률이 되게 높은 거 엄청 높죠. 엄청 높죠. 자, 올해 3월 달에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올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지금 0.1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이다라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조금 시장이 쉬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은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급반등한다고 쫓아가는 장이 아니고 급반등했다 좀 밀릴 때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한국 증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수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리포트에서 수출 지표를 또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일단은 10월달 수출까지 굉장히 좋았죠. 1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게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15년부터 22년까지 평균이에요. 근데 보면은 9월 달에 삐쭉 올라갔다 10월 달에 살짝 꺾이고 11월 달에 퉁 꺾여요. 근데 이번에는 삐쭉 올라갔다 9월 달, 10월 달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냥 과거 평균 대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과 지금 지수 레벨을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10월 달 수출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반도체가 좀 줄고 선박이 많이 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는데 11월 달 데이터를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가 줄었다고 해서 이게 10월 수출까지거든요. 이게 개선되는 그림은 깨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원래 전통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와요. 분기 말마다. 그래서 11월 달에 좀 버텨주면은 12월 달에는 또 4억 7천만 달러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잘 버텨주고 있고 자동차가 2달 연속 크게 올라왔고 미국도 되게 좋은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죠. 자, 11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9월 10일까지 수출 일평균입니다. 이게 10월 10일까지 수출, 요 레벨이 11월 10일까지 수출이에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돼요. 원래는 9월 달에 삐쭉하고 10월 달에 쉬었다가 11월 달에 더 내려가는데 아직까지는 일평균 수출을 본다 하더라도 9월 수준이랑 비슷해서 그래 나쁜 그림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가 좀 꺾였고 통신, 요 핸드폰이 좀 꺾였는데 자동차가 아직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도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엄청 눌려있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수출 데이터를 10일, 20일, 30일 기준으로 보면서 어떤 업종들, 어떤 산업들이 수출이 좋은가 라는 것들을 보시면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지금 뭐 꺾였다라고 해서 걱정하기보다는 10일까지 수출인데 9월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그 삼성전자 주가도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거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만한 악재들이 막 누적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없어져야지 증시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 악재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2,300이 깨졌다 하면은 이만한 악재들이 요만해진 거예요. 주가에 반영된 만큼 무게감이 작아지겠죠. 반대로 별 효과 없다라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누적돼서 악재보다는 커지는 구간이 들어오면서 이게 증시가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악재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감은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리고 호재들은 그동안 무시됐던 것들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또 새로운 호재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지금은 불안한 요인들을 더 찾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정말 한국 증시에도 훈풍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뉴스에 일면을 장식하는 게 그 미중 정상회담.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오늘 밤일 거예요. 오늘 밤인가요? 네, 15일이라서. 그래서 이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되게 괜찮죠. 일단은 요게 미중 정상회담이 그동안에는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말만 많았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없었거든요. 근데 주말이 지나면서 공식화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얘기는 정상회담에서 어느 논의라는 게 아니라 물밑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정상들 간에서는 우리가 정상회담한 결과는 뭡니다 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확답을 못했던 이유가 어떤 것도 이렇게 결론 내리지 못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들이 나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옐런 재무장관이 11월 9일 날 사전에 미팅을 했거든요. 재무장관끼리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중 경제 분리는 모두에게 해롭고 세계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안보,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중국은 수출부 규제 좀 완화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과의 관계 그걸 인정해달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다 하더라도 또는 시작점이라고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바라보셔야 될 것은 재밌는 그림인데 이건 10월 달까지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적어 보이지만 7월부터 하면 이거의 한 4배 정도의 정책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부양정책. 네, 부양정책. 근데 부양정책이 뭐 아시다시피 부양정책을 짠 내놓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데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경기가 조금씩 반영되는 상황이지 드라마틱한 반전이 안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했어요. 상향 조정. 무슨 말이냐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늘려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3.8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때도 3.7이었어요. 그 이상으로 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우리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정 정책, 경기 부양 정책 그 기조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최근 반등뿐만 아니라 24년에도 증시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정책이 경제나 아니면은 증시에 반영되는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시차가 있으니까. 짧게 보시는 분들은 6개월, 길게 보시는 분들은 1년이라고 본다면 뭐 적정하게 보면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4년 전망을 하면서 키팩터로는 중국하고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데 중국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냐? 지금 유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중고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고 에너지원 측면에서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하니까 이 두 곳에서 압박을 받아서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유럽 ZEW 서베이 지수가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유럽 경기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림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유럽도 같이 살아나고 유럽이 살아나면 유로화가 강해지고 그렇죠.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약해지고 그러면은 신흥국 증시는 좋아지고 수급은 풀리고 그러네요. 이런 그림들이 아마 올해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열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걱정을 많이 하는 중국이 오히려 반전의 오히려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니까 한번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 경제가 어디에 이게 붙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의존도를 물론 이제 미국 쪽으로 간다 하지만 또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자 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중국, 미국, 그리고 아세안, 유럽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 4개 국가 지역의 수출 비중이 비슷해졌어요. 네.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수출 다변화, 나쁘게 말하면은 중국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앞으로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등하는 탄력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오히려 중국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아세안이라든지 유럽 경기가 좀 나아지게 된다면 수출 쪽에 있어서도 이전에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증시에 또 외국인의 수급이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줄 수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팔아 외국인들이 몇 달째 파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요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코스피만 보면 5개월 연속 매도하다가 11월 달에 산 것처럼 보이지만 요 회색 2차 전지를 빼고 보면 7월 달에도 약간 샀고 8월 달에도 약간 샀고 9월 달에는 1조를 샀다가 10월 달에 1조 팔았다가 지금 2조를 넘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팔았지 시장을 판 건 아니다. 2차 전지를 빼고 보면 그래도 잘 버텨왔던 거죠. 특히 보유 비중을 보면 아세요. 외국인은 매도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보유 비중은 늘어났어요. 22년 2월 이후 최고치까지 왔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자 3월 말부터 6월까지 많이 샀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불확실성 변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2차 전지를 빼고는. 그럼 왜 그런가를 봤더니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3월 말을 기점으로 선진국 대비 EPS 상대 강도가 확 떨어졌던 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웠던 밸류에이션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 매력도가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도 조금 풀리는 그림이다.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외국인이 떠날 거라고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보여드렸죠. 2조 넘게 샀습니다. 그거 보면은 뭐 한국 시장이 나빠야지 떠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한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냥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떠난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되게 좋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조차도 좀 과한 국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판 거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외국인이 수급이 괜찮네요. 네, 요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철강을 많이 팔았어요. 9조 7천억. 네. 특히 7월 이후에 거의 대부분을 팔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2차 전지로 얼마나 돈 버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은 다 모르신다고요. 아직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철강에 산 거예요. 실적만 놓고 보면. 근데 밸류에이션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우리 자꾸 2년 3년 땡겨. 그래가지고 좀 매도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과정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도 조금은 짧게 보자라는 말씀드렸던 이유는 외국인이 아직까지 돌아올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7, 8, 9, 10, 11월 최근까지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서 단기 수급에 의한 급등락 그런 것들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쭉 끌고 가는 그림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연초 이후에 많이 산 걸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보험, 기계 이 정도를 좀 1조 이상 샀어요. 얘네들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 만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거든요.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갖고 여기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또 이번이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네. 실적 부분도 체크하겠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올라온 것은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 몇몇 기업들을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지, 전체 기업들 중에 실적이 예상보다 못한 게 57%예요. 반 이상이 넘어요. 오, 되게 안 좋네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부담 요인인데, 그래서 최근 뷰에 대해서도 많이 엇갈려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적 하향 조정 시작이다.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너무 높았던 눈높이가 좀 조정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4분기 실적 시즌이 더 빠지거든요. 특히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최근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기대했던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내년까지 분기별 이익을 보면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이게 조금씩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내려가는 그림으로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 조정 이후 다시금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그러면 실적이 좋은 애들은 뭔가 보면은 전월 대비 변화를 봤을 때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4분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이죠. 네. 네. 그리고 3개월도 본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그동안 너무 눌려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실적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좀 걱정스러운 것은 유틸리티, 화학, 조선, 철강. 왜 2차전지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파는지를 좀 아실 거예요. 네. 특히 이번에는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너무 안 좋았죠. 네. 60%, 70% 막 이랬어요. 거기다가 최근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내년 24년 1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할까요? 라는 컨센이 지금 2분기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실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려면은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짧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팀장님 그 리포트를 보니까 네. 이제 그 대비하는 전략을 써주셨는데 1차 급반등 후 2차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2,500까지 갔잖아요. 그때 2,400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저는 2,6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 업종들이 올랐을까 보면은 첫날 11월 6일 날에는 2차 전지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1월 한 달을 보면은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증권은 빠진 때도 별로 안 빠졌고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IT 하드웨어, 반도체도 덜 빠졌고 올라갔어요. 오히려 필수비는 더 올라갔고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들이, 자,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낙폭과다 플러스 좋은 애들. 그래서 8월 이후 수익률을 봤더니 여전히 IT 가전, 조선, 화학, 철강, 에너지 2차 전지 소재랑 조선이 아직까지 싸요.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IT 가전, 화학 이런 업종들의 구매도 잔고 금액이 높고 잔고 비율도 여기 보시면 IT 가전, 화학 이런 것들이 높아서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짧게 대응하자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소재, 뭐 인터넷, 뭐 이런 업종들은,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은 좀 짧게 보자는 건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IT 하드웨어, 철강, 화학, IT 가전, 에너지. 얘네들이 뭐냐면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실적 전망이에요. 네. 다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살아나는 게 IT 하드웨어. 화학하고 IT 가전하고 철강 계속적으로 팔아요. 그리고 사는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최근 사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 사니까, 자, 아까 2차 전지랑 뭐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은 짧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자, 지금 실적도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도 살아나는 인터넷, 반도체 이런 쪽들은 올해 연말까지 그냥 쭉 끌고 가도 괜찮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인터넷은, 게임주가 아니라 인터넷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코스피가 2480 딱 갔는데 막 따라서 사시지 말고요.
또 밀릴 겁니다. 2450, 2462선대로. 그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가 공매도 쇼커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릴 수 있지만 실적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고 수급도 돌아오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그런 애들은 꾸준히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좀 지금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그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고 2차전지도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길게 보지 말자. 좀 반등이 세게 나왔으면 들어갔던 돈의 반절 정도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이번 흐름들은 쭉쭉쭉 치고 가기는 조금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쫙 올라갔다 좀 쉬었다가 또 쫙 올라갔다 쉬었다가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때 따라하기보다는 쉬어갈 때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너무 인사이트가요. 네? 압축적으로 시장을 단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리포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시장이 되게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너무 코로나 때도 힘들었는데 전 요즘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가격 데이터가 계속 되게 중요한 분기점에서 예를 들어서 채권금리가 4.5에 써 있다 쭉 떨어졌다 반등했다가 오늘 이렇게 깨졌잖아요.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글도 바꾸고 그림도 다 바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병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게 지금은 따라가서 사는 장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포,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매수하고 사람들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그런 투자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좀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 뭐 말까지 보면은 뭐 2,600 이상도 볼 수 있는. 내년 말이요? 내년 말. 아까 2,650이라고.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23년 말 24년 초는 2,600, 2,650을 열어놓고 있고 2024년은 저희는 상단을 2,800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좀 더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내년에 대해서 특히. 근데 10월 달에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의 시각이 좀 베어리시하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 대형 운용사 갔더니 경민아 너 하나 남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년에 좋다네 너밖에 없어. 개인적으로 다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랬더니 아니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너만큼 좋게 보는 사람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내년 24년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손실을 보신 분들은 손실을 털고 나오실 수 있는 기회,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내시면 충분히 좋은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막연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와 숫자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니까 더 뭔가 명확하고 좀 더 마음에 좀 희망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그러면은 뭐 끝에 말씀 다 하신 걸까요?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모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돼야지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악재가 얼만큼 시장이 반영됐나, 지금 남아있는 악재의 무게가 얼만큼인가, 호재는 얼마나 큰가, 호재가 어디서 들어올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저울질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재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막 공포스러워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공포 심리를 활용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